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끝나면, 이번 주 지나면 10월도 진짜 끝이네요. 이제 11월 다음 주면 시작할 것 같은데, 와, 진짜 빠르다. 예, 이제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12월 달 연말에 마지막 감 또 흐지부지? 뭐 그런 거 있고 하면 정말로 이제 한 딱 2달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제가 12월 22일부터인가 아마 일주일 정도만 부동산 뉴스 쉴게요 라고 하면서 휴가 갔던 기억 나는데, 예, 그때도 휴가라기보다는 제가 뭐 사실 올해 2월 말 2월 달부터 이제 그 강의 촬영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재개발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 준비를 제가 작년 12월 22일 딱 일주일만 쉴게요 하고서 계속 그 자료 정리했었거든요. 그 생각도 나고, 그러고 보면 올 한 해도 열심히 바쁘게 살았구나 생각은 되네요. 자, 아마 올해도 12월 달에는 좀 한 주 정도 휴가, 예, 요청을 저도 할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오늘도 부동산 뉴스들 많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예, 이슈가 될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어도 당사자들한테는 와, 이 기사가 많이 공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개발 신호탄 성북 3구역 정비구역 해제 효력정지 판결에 대한 기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의 정비구역의 해제 효력을 연말까지 정지시키라고 하는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거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서울시가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제 실태 조사,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물어가지고 재개발 구역들을 상당수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던 곳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예요. 추진되는 곳이었던데 더 이상 추진 못하게 된 지역들이 있죠. 이렇게 해제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서울시장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동의를 통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단계를 가야 되는데, 동의율을 갖추지 못하면 재개발 사업이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해제는 어떤 식으로 주로 했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조합 같은 경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0% 이상이 반대하면 여기는 사실은 재개발 조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이 30% 이상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면 그 지역들은 일단 직권으로 해제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미 조합이 설립됐거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다. 과거에는 재개발 하겠다라고 해서 50%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추진이 설립을 했다든가, 아니면 75%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 조합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이 설문하는 시점에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어서 해제들을, 직권 해제를 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가 2012년에 도시정비법 개정되면서 이런 재개발 구역 해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가 해제들을 시켜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을 해제했던, 직권 해제했던 내용을 이제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 조합 또는 추진위 당사자들이 아니다, 서울시가 판단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니네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은 안 된다, 또는 니네가 이 검수한 그 의견, 표, 해제를 요청한 사람이 많았다라든가 설문했던 내용에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소송 걸고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다시 재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북 3구역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직권해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이 직권 해제되었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다시 되살아나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되살아나는 걸 통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 다음에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쓰려고 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기사만 가지고는. 그래서 아직 지금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나온 거고,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그거 같아요. 정비구역이 해제된 고시가 무효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판결이 나면서 한국 3구역의 사례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사 조금 더 읽어보면요. 신청인의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된다고 해서 이 가처분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 성북 3구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직권해제 불복하는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성북구가 접수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 일부가 무효이며, 성북구는 정비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북구는 무슨 소리냐. 고의 지연이라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 정비구역의 일부 구간을 재척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거지 일부러 고의 지연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혹시 제가 좀 관련된 자료를 좀 입수하거나 사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제 검단 신도시, 2기 신도시죠. 근데 굉장히 공급이 늦어서 저는 김포한강 신도시랑 같이 나올 때 여기는 언제 하나. 김포한강 신도시는 이제 끝났는데 검단은 이제 시작하네요. 검단 신도시가 드디어 이제 첫 분양에 나섭니다. 원래 이제 신도시 분양을 하면 처음에 분양하는 지역들이 일단 제일 알짜 지역들을 분양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다는 게 제가 뭐 청약을 한다거나 뭐 들어가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냥 예전에 제가 30대 초중반 때 관심 있게 봤던 지역이라서 어떻게 이제 드디어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견본주택 사진인데, 이 현장에 견본주택이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 줄 엄청 서 있고, 관심들이 많이 있긴 있나 봅니다. 제가 요 관련해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좀 올렸거든요. 검단 신도시 분양가는 이제 여기 지금 검단 호반 베르디움이 첫 분양인데, 뭐 호반 건설 요새 엄청 잘 나가잖아요. 72제곱미터랑 84제곱미터, 29평형, 34평형 뭐 요 정도 공급되는 것 같은데, 분양가를 보니까 72제곱미터가 3억대 중반, 그러니까 기준층이 한 3억대 중반 정도, 3억 6천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게. 그 다음에 84제곱미터가 한 4억 한 2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면 분양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고, 또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신도시 나오면 첫 분양했던 애들이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분양 나오는 물량들이 받쳐지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조금 싸게 나오고, 나중에 분양 나오는 애들은 약간 위치가 살짝 덜 좋으면서도 분양가가 비슷한 선에 나오거나, 또는 이제 높아지면서 시장 달아오는 거에 따라 높아지면서 처음에 분양했던 애들이 희소 좀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나오는 경우를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 블로그에다가 의견을 여쭤봤더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분양가가 뭐 괜찮다라는 분도 있고, 실수라서 관심있게 보고 청약하려고 합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신도시 이제 입주 물량, 말 그대로 물량 떡실신, 물량 폭탄, 입주할 때부터 계속 들어갈 거니까 전세가는 하락을 안 좋은 걸 면치 못할 거고, 마치 지금 세종시 전세 가격 안 좋은 것처럼, 동탄 이 신도시 전세가 안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세 가격은 계속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양 계약하고 나서 입주하기 전까지
이제 나중에 전세를 만약에 논다, 월세를 논다라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그런 자금 운용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 실수요자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검단 쪽에 들어가는 지하철 연결되고 뭐 이런 부분까지 기다리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겹쳐지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일정은 그렇대요. 10월 24일 특별공급 25일 1순위 접수한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물량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수도권, 서울 수도권 물량 통장도 들어가고 추첨제 물량도 많이 있어서 좀 추첨제 통장 쓰실 분들 많이 늘 것 같고요. 자,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기준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럼 1년 후에 전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 청약, 주택 분양 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바뀌면 아마 검단도 전매도 이런 것들 제한 많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후에 전매 목적으로 또 청약하시는 분들도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마감이 안 되거나 뭐 미분양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기사는 굉장히 다양한 제목의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결국 똑같은 이 주제더라고요. 정부가 13년 된 주택 공시 비율을 손질을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뭐 강남의 단독주택들 뭐 세금 많이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집합건물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들은 시가 반영하는 비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산정하는 주택 공시 가격 자체가 집합건물이랑 이 단독주택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언론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를 비교한 게 뭐 1억짜리 시가의 빌라 다세대 주택이 주택 공시 가격이 뭐 8, 9천만 원 정도 하는데 단독주택 60억짜리는 이제 그거에 뭐 한 50% 절반 선인 뭐 30억, 뭐 20몇 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강남의 큰 단독주택 또는 강북의 부촌들 이런 어떤 뭐 재벌 그룹가 회장님들이 사는 그런 고가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온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포인트로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일단 주택 공시 비율 자체를 집합 건물이 너무 높게 평가되고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등이 좀 주택 공시 비율이 낮게 적용되는 걸 높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표준 단독주택에서 공시 비율을 없애달라고 최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지만 서울시가 건의를 했대요. 근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시 비율 적용으로 인한 공시가격 빼기 공시지가 역전 현상을 개선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위너일까요? 누가 위너일까요? 이거는 100% 서울시 또는 강남구 등등 지자체가 위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럼 집합 건물의 공시 비율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독주택의 공시 비율을 높이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을 내는 과세 표준의 비율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증세가 됩니다. 세금이 무조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시는 많은 세수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 기사를 놓고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일단 내년에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지가가 올라간 부분에다가 공시 비율 인상분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야 될,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세부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증세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금 그냥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사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고가 단독주택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어떤 영향보다는 그런 고가 주택이 서울에 있으면 몇 집이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주택들 중에서 단독주택들 많은데 뭐 이 중에서 이제 개 중에는 재개발 구역들도 있겠지만 또는 이제
이 재개발 구역이 아닌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주택지들도 단독주택 형태로 공급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 집들에도 이제 전부 다 이 주택 형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같은 주택 형태에다가 공시 비율을 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소유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어떤 이런 납세자들 보유세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시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의 미친 집값을 직접 파헤치겠다, 매매 특성 실태 조사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에도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거래를 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은 어떤 매수자이며 왜 매수를 했고 어쨌는지 이유 등등을 직접 청취해서 대책이 뭔지 묘안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래에 응한, 실제 매수에 나섰던 소유자들 등에 대해서 의견들을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런 형태로 이래서 매수를 했구나, 이런 소유자는 이렇게 매수를 했구나, 매매자들의 구체적인 매매 특성을 파악해서 대책 묘안을 찾는 데 활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주택시장 매매 특성 실태조사라고 합니다. 기사 조금 더 읽어볼게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제 매매 대상자들을 만나 설문 방식 등을 통해 매매 특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거 강화된 속에서 어떤 계층이 어떤 이유와 수단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즉 매수자들이 무주택자였는지 다주택자였는지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금 조달했는지 왜 샀는지 소유층이 누구였는지 보겠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이런 자료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캐리해가는,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을 만한, 납득할 만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거래 당사자들을 만나 그들이 주로 어떤 계층이며 경제적인 상황이나 매수 이유 등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배경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각 지역 협력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 당사자들하고 접촉할 계획이고 조사는 연내에 마무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사건,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행정행위, 이런 대책에 대해서 평가들이 많지만 의견이 되게 많아요. 저 의견 하나도 안 읽어봤는데, 그렇죠. 서울시가 하는 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서울시 니들이 발표하는 니들이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집합, 지금 이 설문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의사를 타진한다 그랬는데 보세요. 어떤 일종의 투기꾼, 다주택자야. 말 그대로 투기꾼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매매를 했다 쳐요. 서울시가 매매 특성 실태 조사한다고 하면 가서 나는 투기꾼인데 집을 엄청 많이 사서 돈 많이 벌려고 돈 아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등등 끌어들여 가지고 샀어요. 이런 것들을 그랬습니다라고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설문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거 찝찝한 부분들 사람들 안 하겠죠. 여기에 나오는 거는 나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깨끗한 리스트만 모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통계 자체가 이렇게 매매 특성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을 다 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의 깔끔한 자료들만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더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살짝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현명한지, 또는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예요. 자,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제가 들어보면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전세 잘 안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부동산 사장님들 많이 계세요. 좀 전에도 마포 쪽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전세 가격 빠졌다라고 하고, 마포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많아서 계속 좀 약간 위축될 것 같아요. 예, 기축 아파트들 2년차, 4년차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물량들도 있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역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자, 근데, 과천은 전세 가격이 급등했대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예,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1억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봤더니,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전세 수요가 막 과천 쪽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과천에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보인다. 과천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얘기인데요. 이제 내년부터, 사실 올해 분양한다고 했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분양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올 초에 보면 올 4월달, 9월달 이렇게 분양한다고 해서 블럭별로 얘기됐었는데 하나도 안 했고, 제가 인덕원 쪽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이 과천 쪽 주변 지나갈 때마다 평촌 이런 데 다닐 때마다 봤는데 너무 사업이 더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긴 늦어지나 보다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튼 과천 쪽의 분양들이 내년 또는 내후년 뭐 이렇게 분양들을 할 것 같아요. 내년 이후.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이 과천 같은 경우는 지역 우선순위가 있어서 과천에서 1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들에서 주택을 팔고 들어와서 1순위를 갖추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 안에 있는 1순위 통장을 만들어서 1년 이상 있으면서 과천의 민간 분양들, 그 다음에 과천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민간 분양 물량들을 청약해서 당첨받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과천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천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과천이 그린벨트 대부분 묶여있고 주거지역들이 별로 없고 일종의 계획도시처럼 과천 만들어진 지역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통장 개수가 얼마 안 많은 거예요. 과천 신구는 전체 6만여 명으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대기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이유로 올해 1월과 3월에 공급된 과천 스프루지오 서밋하고 과천 위버필드는 로또 아파트라고 평가받았지만 1순위 당해지역 마감에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여기 1순위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튼 근래 과천의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이러한 원인도 있다. 과천 청약 물량 당해지역 1순위로 당첨되려는 사람들이 집 팔고 들어오는 수요가 있고, 그게 이제 전세가격을 높였다라고 보이고요. 레미안 슈류, 레미안 에코팰리스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가 2달 사이에 7억 5천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이나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7월 입주를 시작한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전세 물량은 아예 동이 났고, 한편으로는 벼량동과 문원동 등지의 다세대 신축 빌라 전세가 역시 3억 5천 4억 원에서 4억 원 5억 원으로 뛰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웃기네요. 이 무슨 과천 시민이 무슨 하나의 로열티예요? 무슨 미국 영주권 받는 그런 느낌도 나고 재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부동산이었습니다.